밤은 물을 깊게 만듭니다. 낮에는 투명하던 강도, 저수지도 욕실의 배수구조차 밤이 되면 입처럼 벌어지죠. 오늘 한국에서 오래 떠도는 물귀신 괴담들을 한 사람의 목소리로 이어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실과 전설의 경계에서 태어난 이야기들입니다. 들으시면서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물 위로 같은 자리에서 손이 3번 올라오면 잡지 마십시오. 먼저 강변의 이야기입니다. 도시가 졸고 있었고 강 위에는 다리의 불빛이 길게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마지막 지하철을 놓치고 강변 산책로를 따라 걸었습니다. 난간 아래로 고여든 물에 작은 붉은 실이 떠 있었죠. 오래된 말이 떠올랐습니다. 강에서는 빨간 것을 줍지 말라. 피를 부른다고요. 그런데 실은 제 발목에 붙듯이 따라왔습니다. 물결도 거의 없었는데 제 걸음에 맞춰 흔들렸죠. 실 끝에는 흰 물수건 같은 것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때 강물 한가운데가 둔하게 부풀어 오르더니 손이 물 위로 올라왔습니다. 손목 없는 손. 손바닥이 위를 향해 천천히 한 번 가라앉고 또 한 번. 저는 그때까지도 누군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3번째 손이 나온 자리에서 붉은 실이 제 발목을 한 번 감았다가 스르르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난간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을 감고 그 손이 마지막으로 떠오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물은 부탁하는 소리와 붙잡는 소리를 똑같이 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산자락의 저수지에서 시작합니다. 여름 내내 비가 모여들던 곳. 마을 사람들은 수문이 열리는 날에는 귀신이 나온다 말했습니다. 물이 빠져나갈 때 함께 끌려나가고 싶어 한다고요. 밤마다 저수지 옆 초소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그곳을 지키던 경비는 늘 문을 열어두고 졸았는데 어느 날 그의 어깨를 톡톡 두드리는 손길에 눈을 떴습니다. 문 밖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신 마루 끝에 물자국이 3개 찍혀 있었죠. 그는 곧장 문을 닫았습니다. 뒤돌지 말라. 마을 어른의 말이 떠올랐거든요. 그런데 밖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에 젖은 아이의 울음은 어른의 울음보다 훨씬 얇게 떨립니다. 그는 결국 등을 돌렸습니다. 문은 열려 있었고 어둠이 방 안으로 깊게 들어와 있었습니다. 문턱에 누군가의 젖은 발등이 살짝 보였습니다. 경기는 반사적으로 손을 내밀었고 그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초소 앞에는 물그림자만 남았고 그의 방 바닥에는 자잘한 민물고기 비늘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수문장의 인사라고 불렀습니다. 물이 누구를 기억해 데리러 왔다고요. 세 번째는 다리 아래 합수목 이야기입니다. 두 물줄기가 만나는 물목에는 오래된 금기가 있죠. 밤에 이름을 부르지 말라. 아래를 내려다보며 오래 서 있지 말라. 떨어진 것을 줍지 말라. 그날 저는 친구와 다투고 혼자 다리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물은 바람 없이도 뒤엉켜 흘렀고 중간쯤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제 본명. 아주 정확한 발음으로 다리 아래에서요. 저는 반사적으로 몸을 굽혀 아래를 보았습니다. 검은 물결 사이에 긴 머리칼이 흩어져 있더군요. 그리고 난간 틈에서
흰 손수건이 바람도 없이 흔들렸습니다. 거기에는 제 이니셜이 어릴 때 장난으로 새겨넣은 그 글씨가 정확히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뻗었습니다. 그런데 손수건이 손끝에 닿자 물목이 갑자기 잠잠해지더니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귀가 먹먹했고 다리 아래에서 하얀 얼굴이 물빛처럼 빛나는 이가 그 웃음이 아주 천천히 물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때 기억했습니다. 다리 아래에서 이름을 부르면 대답하지 말라. 대답은 곧 내려가는 걸 의미하니까요. 저는 손수건을 놓치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러자 바람이 돌아왔고 물은 다시 소리를 냈습니다. 내려다보면 따라 내려갑니다. 네 번째는 학교 수영장 이야기입니다. 오래된 체육관 곳곳에 저마바의 유령이 있죠. 이 학교의 수영장에는 특정 칸의 배수구가 밤마다 달그락거렸습니다.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던 학생이 그 소리에 끌려가 덮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안쪽에는 알 수 없는 긴 머리카락이 감겨 있었고 물줄기는 막힌 목이 풀린 듯 큰 숨을 쉬었습니다. 학생은 머리카락을 한 줌 잡아당겼습니다. 툭, 툭. 물거품이 올라왔고 머리카락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수영장 물결이 한 번, 둘, 셋. 규칙적으로 흔들렸습니다. 학생은 손을 놓았습니다. 다음 날 바닥에서 떨어진 이름표를 주었죠. 그 이름은 몇 년 전 이 학교에서 사라진 학생의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물은 빈자리를 오래 기억한다고요. 그래서 이름을 붙잡고 흔든다고. 그 후로 청소는 두 사람이 함께 다녔습니다. 하나가 배수구를 보면 다른 하나는 시간을 셌습니다. 셋을 세기 전에 등을 돌리면 괜찮다고 믿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욕실 거울의 이야기입니다. 겨울밤이었습니다. 보일러가 늦게 올라갔죠. 저는 스팀으로 흐려진 거울에 손가락으로 오늘은 잘 것이라고 썼습니다. 김이 사라지고 거울이 맑아지자 글씨는 지워졌고 그 자리에 물방울이 아래서부터 위로 기어 올랐습니다. 물은 보통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그런데 거울 속 물방울은 반대로 움직였죠. 욕조 배수구가 스스로 떨며 미세한 호흡을 냅니다. 저는 고개를 돌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거울에 비친 문틈, 그 아래로 어둠이 물처럼 번지고 있었거든요. 샤워기 끝에서 물방울이 딱 바닥을 쳤습니다. 한 번, 또 한 번. 세 번째 소리가 나기 전에 불을 껐습니다. 어둠은 물보다 느리지만 덜 끈적거립니다. 불을 끄면 거울은 사라지고 저는 제 눈을 보지 않아도 됩니다. 누군가 제 어깨 뒤에서 아주 가벼운 손길로 물을 털어줬습니다. 익숙하고 사적인 손길. 불을 켜자 욕실에는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바닥에 작은 물웅덩이 가운데 머리카락 한 올이 천천히 소용돌이 치고 있었죠. 그날 이후 거울에 글씨를 쓰지 않습니다. 글씨는 물이 읽어버리니까요. 여섯 번째, 섬마을 우물 이야기입니다. 바닷물이 드나드는 마을의 중심, 오래된 우물. 달이 기울 때 우물가는 피하라.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달빛이 깊어질수록 우물은 바다처럼 숨을 쉬거든요. 어느 관광객이 밤 산책을 나왔다가 물동이 흔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스마트폰 불빛을 비추며 우물 속을 내려다보았죠. 빛은 깊게 내려가지 못하고 푸른 어둠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러다 어딘가에서 반짝임, 동전처럼.
그는 주머니에서 100원을 꺼내 던졌습니다. 그런데 동전이 닿기도 전에 우물 속에서 같은 동전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오래전 누군가 던진 그날 그 시간의 동전. 우물은 받아들이기보다 내놓는 쪽을 택했습니다. 다음 날 그의 스마트폰에는 바닷물로 젖은 사진들이 잔뜩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기억나지 않는 순간들 속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물은 소유를 싫어합니다. 사진조차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리니까요. 7번째, 비 오는 날의 택배함 이야기. 현관문 옆 작은 택배함에 오래된 열쇠 하나. 주인 없는 열쇠. 비 오는 밤이면 그 열쇠는 천천히 돌아가 문을 열었고 안쪽에서 물기가 스며 나왔습니다. 저는 집주인에게 연락했지만 그는 그런 열쇠를 본 적이 없다고 했죠. 어느 날 배달이 늦어 문 앞에서 전화를 하다가 문틈 아래에서 무언가가 스르륵 빠져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검은 물. 그 물 속에서 누군가의 손가락 마디가 반짝이며 떠올랐습니다. 저는 얼어붙었고 휴대폰 너머 여보세요는 멀어졌습니다. 손가락은 바닥을 툭 2번 두드리고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경비실 CCTV에는 새벽 2시 33분 제 문 앞에 서 있는 제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각 자고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화면 속 저는 허리를 깊게 굽히고 문틈에 귀를 대고 있었죠. 물은 귓속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목소리를 자신의 목소리로 착각합니다. 8번째, 계단참 양동이 이야기. 오래된 빌라의 계단참. 비 오는 날이면 파란 양동이 하나. 물이 똑똑 떨어져 모이는 그 안에는 늘 작은 동전 하나가 가라앉아 있었죠. 관리인이 말했습니다. 이 동전은 아무리 꺼내도 다음날 다시 있어요. 어느 밤 위층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자 엄마가 급히 내려오다 양동이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물이 계단을 타고 흐르며 불을 끄듯 어둠을 퍼뜨렸고 그 순간 계단 밑에서 누군가 웃었습니다. 물소리와 웃음소리는 먼 친척처럼 닮아 있죠. 다음 날 양동이는 다시 제자리에, 물은 돌아옵니다. 항상 제자리로. 9번째, 겨울 강의 얼음장 이야기. 얼음은 물이 아닌 척 하는 물입니다. 얼음이 숨을 쉴 때는 구멍을 막지 말라. 노인이 그랬죠. 어느 해 젊은 낚시꾼 둘이 금이 간 얼음을 모르고 들어갔습니다. 바람은 고요했고 하늘은 무심히 맑았습니다. 드릴로 구멍을 내자 얼음 아래에서 누군가 먼저 구멍을 손가락으로 두드렸습니다. 탁, 탁. 그리고 아주 길게 마지막 한 번. 그 구멍으로 올라온 거 물고기도 바람도 아니었습니다. 바닥에서 천자일라를 밀어 올리듯 떠오른 얼굴 하나. 두 사람은 얼어붙었고 뒤로 물러나며 마음속으로 셋을 셌습니다. 새기 전에 발을 떼면 살 수 있다.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얼어붙은 것은 몸이 아니라 망설임이었으니까요. 그날 얼음은 누군가의 이름을 오래, 천천히 녹였습니다. 10번째, 마지막 이야기. 돌아온 사람. 비가 그친 다음 날 베란다 바닥에 물자국이 지도를 그렸습니다. 처음 보는 섬과 강의 형태, 저는 그 지도를 따라갔습니다. 거실에서 방으로, 방에서 현관으로, 다시 욕실로. 물자국은 점점 선명해졌고 마치 누군가 젖은 발로 집안을 돌아다닌 듯 일정한 간격으로 찍혀 있었죠. 그 끝은 거울 앞. 거울 속 방은 실제보다 조금 더 젖어 있었고 제 뒤에는 누군가의 어깨가 아주 조심스럽게 기대어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거울은 언제나 반대로 말하니까요. 대신 물자국 위에 수건을 펼쳤습니다. 시간이 지나 물이 마르면 발자국도 잊힐까요?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몇 해 전 강에서 사라진 친구의 번호.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벨소리는 3번 울리고 끊겼고 곧 문자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어줘. 그 문자가 온 시각은 새벽 2시 33분. 저는 그 시간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니, 잠들어 있었어야 했습니다. 이야기를 마칩니다. 물귀신 괴담은 늘 같은 충고로 끝납니다. 밤에 물가에 가지 말 것. 물 위로 같은 자리에서 손이 3번 올라오면 잡지 말 것.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도 대답하지 말 것. 그리고 젖은 발자국이 집 안까지 들어왔을 때에는 물을 밟지 말 것. 그 발자국은 누군가가 아직 집을 떠나지 못했다는 뜻이니까요. 물은 빌려 쓰는 것입니다. 돌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 오는 밤이면 문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문틈이 젖어 있진 않은지, 배수구가 이상하게 숨쉬고 있진 않은지, 거울 속 물방울이 위로 오르고 있진 않은지, 혹시라도 당신의 이름을 부른다 웨어를 들려온다면 그건 아마도 아주 오래전부터 당신을 기다리던 목소리일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물을 건너는 법을 배웠지. 물속에서 사는 법은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오늘 밤만은 아무것도 잡지 마세요. 아무 대답도 하지 마세요. 물은 알아서 길을 찾을 테니까요.